네, 반갑습니다. 손정입니다. 2부가 공연이라고 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공연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또 자제분들이 좋은 결과 얻지 못해서 마음이 더 추우실 건데 날씨마저 추워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계기가 되는 그런 오늘 저녁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이 강연할 때 시간을 잘 못 지키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최근에 재수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오다가 요즘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만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희망을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수의 본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리플레이하는, 다시 한 번 더 하는 재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저희 때부터 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수는 그랬어요. 대입 정원에 비해서 수험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도 베이비붐 세대고, 이게 아마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95년부터 우리나라가 대학의 정원이 급속도로 늘었고, 그 이전까지는 4년제 대학의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하면 대학 입시 정원이 5대1, 6대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는 거의 필수 코스처럼 됐는데, 지금은 대입 정원을 놓고 보면 떨어지면 안 됩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수능 응시생이 오히려 적습니다. 작년에 53만 명이 응시했거든요. 전문대까지 하면 53만 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대학 정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은 재수라는 게 그 구조 속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데, 특이하게 매년 재수생은 줄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까. 그럼 재수생은 안 줄고 특히 상위권 재수생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그럼 왜 나타났을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체를 봤을 때 청년 실업이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크죠. 어쩌면 지금 이 세대들이 되게 불행한 세대들입니다. 작년에 생산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생산 연령층은 보통 인구학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저희 같은 60년대 초반생들, 제가 61년생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조금 더 위신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연령층은 많고 그들이 일자리는 꽉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속에서 별로 늘지 않고, 그런데 대학 졸업자는 2008년도 입학생이 그 해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83.4%를 가장 대학을 많이 갔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대학 진학률이 좀 줄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 진출하면 좋은 일자리에 비해서 공급이 월등히 많으니까 계속 청년 실업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희 연령층들이 싹 다 은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연령층의 인구수가 확 주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있거나 약간 변하겠지만 좀 줄겠지만은 구인난의 문제에 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한 1, 2학년 그 밑에 애들은 막말로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사회 진출하면요 그냥 서로 모셔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죠. 일본이 생산 연령층이 가장 많았을 때가 9,500만 명까지 됐어요. 그 숫자가 지금 7천만 명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요즘 사회에서 일자리에 비해서 청년들이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죠.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지금 일본 가서 좀 일하다가 뭐 아무 대학이나 가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일본에 진출하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빨리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년, 20년 뒤처지면서 사회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본에 한 20년 전에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5가지 다 포기하는 오포족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도 문제가 있고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본어로 대학 가거나 일본어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올해 초에.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일본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애들 같으면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 다니면서 어떤 일자리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하거나 스펙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좋은 데 가는 것이 그것도 딱 떨어지는 특히 의대 같은 데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다 거기에 연유하는데 그래서 재수라는 것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이 안고 있는 인구학적인 어떤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발 빠르게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재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수는 더 이상 리플레이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나를 위해서 선제 투자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공계 쪽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목표한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할 때까지 해요. 삼수생은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사수, 오수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러면 나는 좀 성적이 중위권인데 와 갈수록 힘들어지겠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의대나 이런 쪽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막말로 하면 수능 문제 5개 이상 틀리면 못 갑니다. 각 과목에 몇 교시마다 뭐 서너 개가 아니고 전부 다 해서 한 5개. 인서울 괜찮은 의대에 가려고 하면 3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수는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한 한 발 앞선 투자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인상을 보니까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묘한데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매일경제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교육 담당 기자들하고 사회부 기자들 몇 명 나왔는데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수생이 안 줍니까?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회사가 저희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인구 구조상 교육회사가 주가가 잘 나오기도 어렵고,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보면 엄청난 게 숨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26%나 늘었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험생이 줄었는데 어떻게 매출이 느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크게 보면 교육 사업이, 학원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수험 메가스터디 올해 못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입시 구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입시 구조에도. 그래서 막말로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교육부 애들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이 입시 산업 자체가 약화될 걸 아주 교묘하게 살려주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더 잘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안에 사교육 첩자가 반드시 숨어 있다. 실제로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이 전혀 디테일에 약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에 약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입 구조에서 요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시가 계속 늘어나죠. 정시는 그러면 여기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구조는 거시적으로 보면 학원 산업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 때문에 잘 되냐? 재학생들은 여기에 열중하고는 있지만은 정시의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존재하죠. 근데 여기에 교육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이 구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걸 예를 들면 학생들 소비해봐서 알잖아요. 너무 싸잖아 사실은. 모든 거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는데 40만 원이면 되거든요. 거기에 또 각종 쿠폰도 막 붙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3이 되면 의욕이 막 생기죠. 재수생이 되면 더 의욕이 생기죠. 일단 한두 개 회사, 한 두 개 정도 회사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회사들이 가격을 확 다운 시켜가지고 가수요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사놓고 보지도 않아요, 얘들 전부. 거기에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두 개를 다 준비해야 되면서 실제로 비용은 안 나가는데 필요 없는 소비를 해서 교육 산업이 유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수생이 줄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능 난이도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입 제도에 대해서 정책을 써서 해결하라면 저는 사교육비도 확 줄이고 재수생도 거의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얘들이. 또 물어봐도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오너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사업적으로 고민인데 솔직하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수능 난이도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난이도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는 적게 내고 적절한 난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멍청한 박근혜 정부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조가 하여튼 작년 수능까지 유지가 됐거든요. 이게 계속 수능 문제가 수학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재수하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30분 문제는 절대로 못 풀어요. 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럴까 싶어서 한 번은 우리 주요 강사 몇 명들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여기 수학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30분 문제 수학 선생님들은 얼마 정도 걸리면 풀어내요 하니까 한 분은 저희도 못 풉니다. 한 분은 최소 50분은 걸려야 풉니다. 아니, 문제 하나를 가르치는 선생지가 50분이 걸려야 푼다 그러고 한 명은 절대로 못 푼다 그러고 그럼 당신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희는 해설지 보고 강의합니다. 혹시 수학생님 아니십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고 내가 자세히 또 이야기해 보니까 4년 전인가 전국 수석안에 만점받은 애 인터뷰를 내가 언론에서 봤어요. 중앙일보 양영유 기자인가 누군가 쓴 논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정말 이 어이없는 시험을 만점 받으려고 진짜 2교시 때 개고생에 개고생을 했는데 1번부터 29번까지 30분 만에 풀고 30번 문제 하나를 가지고 60분 동안 머리짬에다가 딱 영감이 와서 60분 만에 60분 될 때 자기가 풀었대요. 그때 그 문제를 못 풀었으면 수학이 100분이거든요. 자기 오늘 이 인터뷰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 학생이. 내 말에 공감하지? 네. 자, 오늘 여기 30번 맞춘 학생 있나? 없지? 손 들어봐. 여기 아주 치명적인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번을 절대로 못 풀어요. 풀었다 하면 어떻게 찌가 주관식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맞지 않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요. 30번은 답 이미 포기해요. 그래서 점수 분포를 내가 한 봤어. 이 백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백분율 보면 숫자를 알 수 있거든요. 작년 시험 같으면 문과 같은 경우에 30번짜리 문제 푼 애가 이게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30번까지 다 맞은 애하고 30번 틀린 애하고 또 그러니까 원점수로 하면 100점. 그럼 30번 틀리면 96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30번 틀리고 앞에 2점짜리 정말 쉬운 거 실수한 애도 있어요. 그럼 걔가 몇 점이냐? 94점. 까지가 100분위 점수가 100이 나와요. 그러면 너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그럼 이게 문과에서는 30번 문제 맞춘 애가 진짜 세 자릿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24만 명 중에. 이 완전 로또예요. 이과는 약간 달라요. 이과는 워낙 수학에다 때리박으니까. 근데 이과 또 의대 가는 애들이 이거 푸느냐 못 푸느냐가 서울대 가느냐 못 가느냐, 서울대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실패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1번과 30번 이게 인생을 결정해요. 근데 이건 못 풀었다 치더라도 21번은 객관식이거든요. 이게 디테일을 아셔야 돼요. 객관식인데 어떤 애는 몰랐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이거냐 저거냐 하다 딱 했는데 맞아버렸어. 근데 21번까지 틀린 애가 공부 훨씬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운 좋아서 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버리거든요. 그럼 의대의 등급이 달라져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3수, 4수, 5수생들은 이 수학의 이 희한한 난이도 조정. 근데 이게요, 수학만 그렇지 않아요. 사탐, 가탐도 다 똑같아요. 국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예를 들면 수학 문제는 공부를 웬만큼 꽤 잘하는 애 같으면 21번
29번, 30번 세 문제 빼고는 절대로 안 틀려요 또. 자, 이 중에 솔직히 손 들어봐. 있을지 모르겠는데 21번, 29번, 30번만 틀린 학생. 용기 있게 손 드네. 수업 메가스터디의 미래들입니다. 원장님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미래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너희도 조금만 하면 똑같아요.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습니다. 얘들 지금 막 반타작한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지. 반타작했나? 수학? 솔직히 말해. 괜찮아. 지금 반타작해도 3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내 말 공감하지 우리 학생들은. 21번, 29번, 30번 빼고 다 맞추는 거는요. 이 수업 메가스터디 들어온 애들 중에서 반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변별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삼수생이 양산됐냐면 이 안에도 제법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용기 있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삼수생 손 들어봐. 이거 없습니까? 아, 손 안 듭니까? 손 안 드는 학생 사수할지 모른다. 농담이야, 농담. 요요요요 있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 딱 가면 재수생들이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시험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하는 이런 시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사탐 가탐을요 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꽤 잘하는 애도 연습이 안 되면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제가 저 자신의 충격적인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도 도대체 시험이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대표이사가. 이거는 시험이 잘못돼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니까 아이 회장님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유명한 사탐 선생이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어머님들은 좀 아시죠, 그죠? 사회문화 문제를 작년도 한 8월인가? 아니다, 한 7월쯤이었어요. 하도 그러길래 7월달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전년도 문제를 딱 사회문화 문제를 놔놓고 풀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0분이 걸렸는데 15분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천하의 손사탐이. 우선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장글자 잘 안 보입니다. 확대 복사를 그날 우리 비서가 안 해왔어. 돋보기 끼고 보는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예전하고 시험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테크닉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되게 복합적인 구조로 나옵니다. 문제 하나에 모든 웬만한 단원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어 있고 문제 유형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허걱거리면서 읽다가 시간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문제가 또 어려워. 헷갈려 막 가르친 지 오래되니까 50분 만에 15분까지 풀다가 야, 너 머리 아프다 그만하자. 와 이게 이렇구나 하니까 우리 대표이사가 옆에 있다가 과탐은 더합니다. 애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연습이 안 돼서 못 풉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고 애들을 공부하게 하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잘 만들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 확장하지 말았는데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확장을 하는데 학생이 계속 와. 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숨어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현재 우리 사회구조 상황이 이게 더 크긴 해요. 그러니까 선투자라 그랬잖아요. 선투자. 재수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재수가 잘 되는 재수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나 유지되거나 상위권 재수생이 많은 건 선투자가 1번이고 선투자 말고도 입시 구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삼수사수한 애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그 문제 안 틀렸더라면. 근데 그 문제 한 개 내지 두 개 틀리면 대학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재수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면 성적은 엄청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특히 작년에 고3들은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어차피 이 입시에서 정시 수능은 재수생용이고 우리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이 갈려 있어요. 그런데 고3도 수능은 왜 또 하느냐?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과목 몇 개만 했어, 애들이. 맞지? 그지? 그 얘들이 수능은 다 엉망이에요, 고3들. 상당수가.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 실제로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면 뭐 이 제도에서는 절대적인 위너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는 이제는 못 고치잖아. 졸업했으니까. 뭐 학교에 침입해가지고 뭐 내신 조정을 할까 안 되잖아. 끝났잖아. 그러면 상당수 재수생들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정시를 전제로 하면서 수시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수생의 수시 공략이라는 거는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는 꽤 있어요. 또 재수한 애들 중에. 체제를 못 맞추네. 걔들은 하면 될 것 같거든. 그 부류의 재수생도 있고 아마 이 안에도 그럴 겁니다. 재수를 하는데 학생부로 갈 애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상당수는 이제는 학생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약간 흉내내가 학생부 종합이 될까? 그거 별로 안 돼. 그건 주로 특목고 애들 뽑는 데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은. 그러면 결국은 논술. 근데 다행히 논술이 약간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적성 이런 거에 수시를 노리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정시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정시까지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왜? 잘 들어보면 이해될 겁니다.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온다.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지만 성적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요 광고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사실입니다. 저희 메가스타디는 절대로 과장 광고나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평균 6.2등급이 상승했대요. 4개 영역에서. 그러면 한 1.5등급씩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3, 4등급이면 2, 3등급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평균이고 아주 많이 올라간 애가 보니까 8등급 이상 올라간 애가 그럼 각 과목당 2등급씩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몇 명입니까? 한 500명 됩니까? 네, 550명. 550명 중에 149명. 그러면 4분의 1이 넘잖아요. 600명일 때 그 숫자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려 15등급이 올랐다는 애는 엄청난 과거를 가진 애들 같은데 고3 때 성적이 16명이나 있는데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년요 저희가 학원에서 재수생들의 성적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뭐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7, 8등급 받았던 애가 전과목 1등급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능이 난이도를 개판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제한테 평가 원장을 시켜주면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선 달콤한 거 국민한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정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하지만 정책이 매번 똑같았어요. 이런 입시나 이런 쪽은 무조건 그냥 문제 안 되는 거게끔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입시로 가버린 거예요. 시험은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 거의 다 쉽게 내고 몇 문제만 어렵게 내는 거예요. 과목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수하면 그건 다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재수를 하면, 저는 정상적으로 재수를 하면 거의 어떤 애가 오더라도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이유가 두 개다. 하나는 너무 쉽게 내기 때문이고, 하나는 매년 수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고3들은 어차피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이 고3들 중에 상당수가 5, 6, 7, 8등급을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시는 수능 구조로 봤을 때는 재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줄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우리 메가스터디 교육에 제가 대표이사를 한 10명 정도, 저희가 계열사가 한 10개쯤 되거든요. 요즘 메가스터디 뭐 교육이나 학원사업본부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편입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맨날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장님 좀 땅 좀 알아서 잘 좀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그쪽 투자 좀 해주십시오. 왜? 기숙학원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기숙학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거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지 메가스터디는 1100명 수용이고 그 옆에 있는 신가는 650명 수용입니다. 그런데 그 2개 학원이 약 20일 전에 다 마감이 나버렸어요. 지금 양쪽 합쳐서 한 400명이나 대기생이 있어요. 아마 거기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시를 늘리겠다는데, 정시를 확 늘리면 재생 확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 조정을 잘하면 전국에 있는 주요 학원들이 꼭소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희한한 구조 속에 재수생이 늘고, 그럼 재수생이 느는 거는 재수에서 성공을 하니까 느는 거잖아요. 재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시가 많아서 고3들이 수능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구조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수능 난이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2등급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 깔리고, 몇 문제, 수학 같으면 21번, 29번, 30번만 문제된다. 이 안에 와 있는 우리 새로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 수학을 예를 들면 3달 후에는 대부분 다 21번, 29번, 30번 빼고는 다 풀어낸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기뻐 죽는 거죠. 수업 메가스터디 갔는데 얘가 6월 모평에서 수학이 막 2등급 나오고 하니까 작년에 6등급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난리 아닙니다. 학원이 좀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다가 인구구조로 얘들 세대까지는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선투자한다. 이게 한국의 재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몇 년 안 남았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10년 뒤면 저희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다른 사업을 요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 어디 나와도 다 취업한대요. 내가 한 달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일본의 4년제 전문대 모든 대학 졸업생이 한 달도 더 된 건데, 한 달 보름 전에 졸업 예정자들의 86%가 취업 확정. 나머지는 취업이 안 된 게 아니라 고르고 있음.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면 이렇게 재수까지 해가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으면 미래가 보장되느냐? 죄송한데 계속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10년, 15년 뒤면 사회 막 진출해가 중심에 설 때죠. 하려고 아직 중심은 아니지만 그때 저희 세대들이 은퇴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니 뭐 먹을 거 내놔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30년, 40년간 계속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너희는 30년, 40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해가 세금 더 넣어야 되고 사회보장 비용을 계속 충당해야 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세대들이에요. 난 너희 보면 너무 고마워. 너희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또 여러분들은 이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현재의 직업의 50%가 다 없어집니다. 전혀 새로운 직업으로 갑니다. 훨씬 더 지식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공부를 잘해야지. 딴 게 지금 답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공부라는 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런 형태만의 공부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창의적인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재수할 바에는 좀 제대로 좀 하자. 그리고 작년에 해봐서 알지 않느냐, 고3 때 대충 했지만은 이 시험은 하면 틀림없이 되는 시험입니다. 성적 올리기는 무지 쉬운 시험입니다. 이 난이도가 유지되는 한 재수는 해볼 만하다. 내 능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열심히 해야 돼. 중간에 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딱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제대로 열심히 하면 이 재수는 성공할 거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 있는 제목 몇 개만 제가 또 구체적인 게 좀 있으니까 들려드릴게요. 자료집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의 변화, 요 부분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수는 분명히 준다. 내년도에도 수능 응시자가 52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학생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약 10만 명 떨어졌어요. 수능 응시자가. 63만에서 53만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수생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대로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고3 숫자가.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마 여기도 자연계열이 반이 더 많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정말 더 투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나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기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문과라고 또 막 너무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송합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어머니 아십니까? 모르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아십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곧 문과이과 구분이 없어지는데, 현재는 문과이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한테 내가 먼저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 입시 체제에서 문과만 공부하면 되죠. 대학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나 공부하는 과정이나 전부 다 바꿔야 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거, 과학을 모르면 살 수 없어요. 문과 학생들은 문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대학 들어가면 이과 과목 많이 듣고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 기술적인 거에 관심 엄청 가져야 돼. 그러면 문과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하려면 기술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런데 문과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특성을 집어넣으면요, 훨씬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과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과니까 우리는 잘났다고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 내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또래 애들. 이과 애들은요, 문과 애들 대놓고 뭐라 하냐면 문내기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애들이. 너 그거 쓰잖아, 그지? 쓰나 안 쓰나? 문내기. 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 쓰레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가 이과 그냥 하나 선택해놓고 별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문과 애들만 에이 문내기들 이러는데, 그런 자세로 이과를 있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면
취업은 좀 돼서 적당한 월급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이 전혀 없는 발상이에요. 이제는 문과 이과라는 구분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융합을 이야기하고 통섭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은 대학 가면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 반대로 문과 학생은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문과 학생들은 대학 가면 과학기술이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필요하거나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기술 기반이 많으니까 자연계열의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문과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은 좀 쉬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놓으면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하나의 현재의 현상이니까 내가 최대한 공부하면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수시가 늘어납니다. 대통령은 정시를 늘리겠다 말을 했지만은 왜 올해도 늘어납니까? 대학 뽑는 인원은 대학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이명박 정부부터 상당히 줘버렸고, 또 3년 예고제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뭐라고 떠드는 거는 저 중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정시가 늘어난다면 중학생들은 나중에 대학 가는 거 별로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뒷북 잡고 있는 거죠. 그 법부터 고쳐야 돼요. 3년 예고제 이런 거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학들이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늘려버리잖아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거 수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고, 수시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입시가. 그래서 대한민국 입시가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맨날 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하기가 참 좋죠. 멍청한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 덕분에 학생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 인원이 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치대, 전문대학원이 없어지면서 그걸 또 단계적으로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4-5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의대와 치대를 대학원으로 뽑는 형태가. 그러니까 다 학부로 넘어왔으니까 의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과생들 중에는 시험 당일날 30분을 풀 수 있는 그분이 오시고 이러면 상상하지도 않는 의대를 막 가고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의대 들어가는 게 비율적으로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거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재수생이니까 고3의 입장에서, 고3들은 결국은 학생부에 끝까지 목을 매면서 수능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재수생들이 차지하라고 얘들이 길을 비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나빴어, 난 큰일 났다, 그럼 버리면 돼. 정시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 올해 입시에서 조금 규모가 늘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현재 대입은 재수생한테 상당히, 재수생이 된 마당에서 생각을 하면, 재수를 선택한 입장에서 보면 재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입니다. 그래서 가슴 쫙 펴고 재수 멋있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자,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춘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할까? 이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윤민재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 젊은 스타트업 하거나 대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뭐 이거 알 입장이 아니니까, 이게 공익형 재단인데요. 제가 만든 이유는 저는 좀 운 좋게, 뭐 저희 세대들은 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쪽
입시 쪽, 교육 쪽 사업을 해가지고 저는 쉽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특히 제가 강사하던 시절에는 그냥 막 이렇게 깔꾸리로 끌어담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메가스터디 만들어서 이 회사도 짧은 기간에 많이 성장했죠. 저희가 이제 18년째 되는 회사인데 직원이 한 1750명 정도 되고 강사가 한 1500명 됩니다. 저희가 회사가 한 10개쯤 되는데 교육회사 중에서는 뭐 저희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예전에 한참 강의하던 시절이 2000년대 초반인데, 공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열심히 해라 이랬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열심히 공부한 2000년대 초반 학번들이 지금 사회에서 신음하고 있고 막 헤매고 있어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이 청년 세대들이 사회 진출하고 해서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부모님 세대들은 마지막 뭐랄까 버스로 말하면 마지막 버스를 탄 사람들이고, 요 밑에 애들은 이제는 중산층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애들한테 공부하라 해서 공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 했는데 구원은 안 되고 다들 헤매고 있는데 메가스터디는 상당히 커져 버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형성했고, 그래서 제가 올해 58 되는데 55 되던 해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고도의 사기꾼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쉽게 돈을 번 사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진짜 어이없이 끝나겠다. 그래서 2015년 11월, 12월에 제가 결단을 하고 2016년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 제일 쉬운 게 내 재산을 좀 내서 재단을 만들고 청년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한 300억 정도 출연해가지고 만든 재단이 윤민창의 투자재단입니다. 그 윤민은 제가 애들이 이렇게 말해도 또 깜짝 놀라실 건데 제 나이 31살, 32살 때 2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금은 제가 애들이 어립니다. 쟤들이 있으면 이제 막 30대까지 되고 이럴 건데, 그 중에서 둘째 딸 이름이 윤민인데 걔 이름을 따서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강의할 때는 실제로 단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데, 요즘은 취직만 하지 말고 창직하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창업해서 자기 직업을 만들자. 새로운 거. 그래서 스타트 붐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익형 재단입니다. 1년에 한 2, 30억씩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재단 자산 중에서 거기서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는 데인데, 지난 금요일 날 윤민창의 투자재단의 굿스타트라는 정기 모집을 합니다.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630팀이나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더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기 모집 1년에 2번 공모를 하는데, 그걸 노량진에 저희가 새로 만든 It's Real Time이라는 복합 교육 문화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30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왔더라고. 청년들이 왔더라고. 그 행사 마지막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1시간 정도 강연을 했는데, 무슨 강연을 할까 저도 늘 고민하다가 내 이 청년들 나이 때는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17살부터 23살 사이에 있었던 저 인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전체를 다 간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생이라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가 기억이 별로 많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인생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주로 들은 단어가 실패, 고통, 좌절, 그래서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절망, 그런 속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재수하는 애들 마음도 잘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이 청년들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딱지가 앉았다가 또 상처가, 그렇게 해서 이 트라우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계 내에 던져진 이 현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날에 그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평생 그대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극복해서 훌륭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지금 당장 눈앞에 점수 올려가 대학 잘 가면 그러면 성공을 할까? 대학을 웬만큼 잘 갔는데도 계속 안 풀리는 사람 안 풀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뭔가 자기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그게 평생 에너지가 돼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성공하고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지만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밖으로 드러나게 외형상 잘 되어 보이니까 대학생 때 이럴 때 화려하게 열심히 또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난 너희 때 니보다 훨씬 더 헤맸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 해준 겁니다. 주제가. 그 이야기 내용을 좀 알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 집에 아들이 23살이 있는데 요새 보면 맨날 게임만 해. 주로 막 밤새워 하는 게 배틀그라운드야. 나 게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내가 몇 번 물어봐서 이제 이름을 기억했어. 그 요새 유명한 게임이지. 와, 쳐다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일요일 아침에 밤새워서 계속하고 막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확 소리 지르려 하다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23살 때 나는 쟤보다 훨씬 더 개판치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임마, 눈이 뻘겋게 밤새 게임하고 내 니 걱정은 좀 되지만은 근데 니 내보다 한 수 아래야 임마. 내가 23살 때는 니보다 훨씬 더 진짜 개판치고 놀았어. 더 쳐봐.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매고 절망하고 고통받더라도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이래도 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들이 좀 헤매고 잘못하면 눌러버리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얘가 확 절망이 꼴짜기가 깊으면 정상이 높은 법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다치게 살려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자의식을 가지고 인생에서 상처를 처음 받은 게 고등학교 2학년 12월 달에 처음 상처를 받아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좀 상처 받긴 받았어요. 제가 경남 창원이 고향인데 촌놈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냐면 주남저 수지 근처니까 되게 시골이거든요. 지금도 가도 시골인데 어릴 때 공부를 좀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잘 키우려고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하는 거는 지금 말하면
뉴욕이나 LA로 유학 가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그 당시로 보면 그래.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 뭐 $1,000 이런 상황에서 유학을 보낸 건 이건 대단한 결단이거든. 근데 내가 유학을 부산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심하게 까였어요. 첫날 딱 가니까 이제 그 앞에 1, 2학년 중학교까지 성적표하고 그걸 들고 교무실에 이제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더만은 교무부장이었던 것 같아서 착 뜯어보더만 촌놈인데 공부 잘했네. 전교 1, 2등 했네. 근데 부산에서는 좀 어려워 임마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3학년 6반에 딱 배정돼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전학원에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 촌놈 놈 왔네 뭐 이러더라고. 저들끼리 전학 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치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반에서 6등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만만치 않아.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거는 처음에 전학 온 한 2, 3일 동안 애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신참이. 근데 이제 이게 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한 4일째인가 됐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놈이 한 놈 딱 오더만 어이 촌놈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집에 갈 때 우리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보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교문 앞에 딱 나왔는데 먼저 나오가 애들이 한 6명 정도가 딱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학교 옆에 골목으로 데려가가지고 제일 작은 애하고 야 둘이 붙어 치고 남자애들은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막 따기 때리고 발로 차고 6놈이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받은 첫 번째 상처이긴 해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부산 와서 갑자기 상당히 내성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내성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저 강연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까지 내성적으로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딱 일어서는 순간 21번 손주원 일어나서 지문 읽어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하얘지고 글자가 막 뜨듬뜨듬.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담임이 야 너는 우리말도 아직 모르냐? 한글도 못 읽냐? 이 새끼 앉아. 근데 공부는 잘하는 애인데 얼굴이 확 수업 시간에 시킬까 싶어서 불안한 거야. 지금 재수하면서도 그런 애들 있어요. 자기를 막 숨기는 애들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문화적 충격에 의해서 촌놈이 부산 와가지고 짓밟히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업 시간에 시킬까 싶어서 겁을 많이 냈어요. 혼자 하는 공부는 잘하는데 전교 한 10등 안에 늘 드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쯤에 10월 조금 전인데 또 그때 사춘기잖아요. 얘들이 또 재수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성 문제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들. 이 나이에 연애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오히려. 왜? 내 생각이 틀렸나? 아니, 우리 사이가 이상한 거라고. 연애를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정상적이라면 21살, 2살 때 결혼하는 게 제일 건강한 애를 낳고 제일 에너지도 좋고 네가 한 1, 2년 안에 애를 낳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야 사실은. 그런데 얘들이 막 30몇 살 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연의 질서를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이성에 대해서 가슴이 안 뛴다. 그럼 이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애.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3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견딜 수가 없어. 뭐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 눈에 들어오면 막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이제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 8, 9월부터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요즘에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 여학생 생각하면서 뭐 맨날 밤을 고민하다 드디어 편지를 썼어. 장문에 한 서너 장의 편지를 써서 그 여학생한테 보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수 있어. 이 고민을 안 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보냈는데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이 여학생도 다
받아가 몇 번 읽어보고 지 친구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은 뜸들여가지고 답을 쓴다니까. 지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딱 한 열흘 가까이 된 게 답장이 왔더라고.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나도 자존심 좀 지켜야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일주일 만에 다시 답을 했어. 그래가지고 10월 한 말쯤에 드디어 둘이서 만났어. 그래봤자 토요일 날 빵집에 우유나 안 갖고 만나는 게 옛날에 우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벌써 2000년대 초반에도 바로 이런 수업 마치고 어떤 남학생이 그러더라고.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 가방사한테 안 가고 서 있어. 너 왜 안 가 임마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다. 야, 전화번호 좀 줄래? 그냥 뭐 쳐다보면 싫어? 그럼 가버리더라고.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은 완전히 더 다르겠죠. 그지? 이게 완전 막 적석이야, 적석. 전화번호 받고 나가다가 손잡고 저 뒷골목에 가서 키스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한 달 넘게 걸려 주고받고 하다가 2달 만에 거의 만난 거거든. 그 첫 만나가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만남을 언제 했냐면 2달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도 낭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달 동안 미치겠는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연애를 하면 반드시 망해. 근데 누가 망하냐면 남학생만 망합니다. 여학생은 안 망합니다. 여학생이 연애하면 더 좋은 결과 나오는 애들이 많아. 원장님 맞죠? 아, 제가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2달 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을 좋아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걸 일치시키자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치시킬까? 강제적으로 일치시킨 거예요.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쓰는 공부를 하자고 결단을 낸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는 저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나중에 과외할 때 이걸 써가지고 대박을 냈거든요. 모나미 볼펜 지금 저런 거 말고 요즘 온갖 볼펜 쓰지만 가장 단순한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는데 그걸 딱 한 자루 다 쓰면요. 심이 요만큼의 물 쫙 내려오는데 8시간 동안 계속 쓰면 한 자루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한 자루를 다 써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뭐지. 근데 저는 매일 한 자루씩 썼어요. 그 여학생 생각하는 것은 곧 나에게는 공부다. 근데 하루 8시간씩 볼펜을 계속 쓰려면 주로 수학 공부도 많이 하고 계속 쓰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날 컨디션 안 좋고 하면 다 못 쓰잖아요. 요만큼 남았잖아요. 근데 내하고 약속이니까 자기 전에 30분간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 자루는 채워야 되니까. 저는 공부의 방법에서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공부량을 30페이지 하기로 했다. 근데 20페이지밖에 못했다. 10페이지는 대충 보고 넘겨서 다 했다고 믿으면 돼. 그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믿어야 돼. 다 했다고 생각해야 돼. 수학 하루에 50문제 풀기로 했는데 30문제밖에 못 풀었다. 20문제는 다 보고 적당히 넘어가고 다 풀었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완성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일을 하든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딱 써가지고 60자루 2달 뒤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직전에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아예 그때부터 했어. 내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만날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나미 볼펜 빈 껍질 60개를 포장해서 선물로 딱 들고 간 거예요. 제가 의외로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감동할 줄 알았어. 얘가 딱 뜯어보더니 엄청 뜨아해하는 눈빛. 그 뜨아해하는 눈빛을 20몇 년 뒤에 또 봤어요. 내가 강령 갔는데 고등학교 때 내하고 잠깐 만났던 그 여자애가 아줌마가 돼가 자기 아들 때문에 설명해 왔더라고. 그때 뜨아해하는 눈빛은 약간 후회하는 눈빛이었어. 인생이 묘합니다. 또 되게 뜨아해하면서
뭐 이런 선물을 줬냐 하면서 와, 그날 만나면 막 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 2시간 만에 헤어졌는데 3일인가 4일 뒤에 편지가 왔는데 그만 만나자. 나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2달 동안 지한테 인생 걸고 공부했는데 2시간 만에 까인 거 아니야. 그죠? 네. 와, 그 가슴이요. 그때 인생 최대의 상처를 받은 거야. 죽겠더라고. 이제 고3 겨울방학을 앞둔 거 아니야. 고2 겨울방학이니까 12월 말부터 1월, 2월 2달 동안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상처받고 깨진 가슴이 공부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요. 마음의 상처부터 씻어야 되니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거든요. 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때 부흥회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요즘은 부흥회 하면 저녁 시간이나 새벽 딱 2번만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요,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면 그게 언제냐면 77년에 있었던 일인데 3박 4일 4박 5일을 그냥 이런 교회당이라 봤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300~400명이 모여가 3박 4일 동안 하루에 4번 예배 드리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고 나머지 시간 막 몇 시간씩 찬송하고 막 밤새워 기도하고 그러다 좀 쪼그려서 자다가 금식하다가 막 거의 광신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갔어요. 학원을 안 가고 기숙학원 안 가고 거기 가니까 마음의 안정이 오더라고요. 마음의 안정과 상처를 씻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에 목사님, 한 40대 중반의 집사님이 찬송 리드를 하는데 보통 찬송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연속적으로 부르거든요.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막 광적으로 한다고. 와, 막 가슴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제일 앞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다음 시간 되기 전에 그 집사님한테 한 이틀째가 되는 날 내가 그랬어. 집사님, 다음 시간에 내가 앞에서 한번 리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 대 탁 때리면서 미안해. 머리 그때는 요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깎아머리인데 이 자식 어린애가 여기 왔어. 너 몇 학년이야? 고2입니다. 이 자식 고3이 빨리 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뭐 나는 여기 이미 빠져 있는데 계속 그러고 이게 문현동에 부산에 있는 문현동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창원에서 했어요. 또 창원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이 집사 또 와서 이 사람이 유명한 리더야. 근데 2,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피곤했는지 한 번은 내보고 야, 니 되게 하고 싶다 그랬지. 얘 나와서 네가 해봐 이렇게. 제가 나와서 딱 리더를 하고 이 집사님은 은퇴를 당하셨어요. 제가 워낙 잘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진해에서 하는데 마산에서 하는데 야, 그 고등학생 앞에 찬송 리더 하는 애 걔 오라 그래. 분위기 산다고 2월 말까지 거짓말 하고 돌아다녔어요. 각 교회 부흥회 앞에 찬송 리더 하는 사람. 그거 시간에 책을 떠듬떠듬 읽던 놈이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잡은 거예요. 2월 말에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인생의 첫 번째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안 되고요. 저 밑에 동생 2명이 현재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래서 딱 3월 2일 날 계약을 딱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2달은 다 날라갔어. 어쩌면 여기 오늘 재수 시작을 한 친구들 중에 안타까운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이 있었을 거야.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게임이 끝난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저희 동기가 서울대를 20명 갔는데 걔들 엄청나게 다 공부를 했어. 난 이제 서울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난 촌놈이 서울대 가려고 부산 왔지 어디 뭐 부산대 가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딱 결단을 해보니까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재수할 때 목숨 걸으라고. 어떻게 목숨 걸었냐? 제가 고3 때 한 6개월 지속하다가 체력이 안 돼서 무너진 시간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갔다 왔어.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그때 안 했어요. 내 나름의 계획대로 하고 싶었어. 하숙집에 와서 저녁 딱 먹고 한 7시 반 정도에 독서실을 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지금 1988 이런 데 보면 나와. 응답하라 1988. 밤 12시 되면 아니다. 1988은 풀렸죠. 그거보다 더 전이네. 뭐 1977 이런 거 나와요 지금. 12시 내가 1977이니까 12시 되면 집에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독서실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서실이 새벽 4시에 12시 전에 한번 나가게 하고 문 닫고 새벽 4시 되면 문을 열어줬어요.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이게 이제 제 혼자 자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새벽 4시까지 공부하면 잠은 언제 자느냐? 새벽 4시에 총알같이 하숙집 뛰어가가지고 4시 한 10분 15분 만에 자가지고 한 2시간은 딱 자고 일어났어. 아침밥 먹고 도시락 싸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적당히 좀 쉬는 시간이나 그 수업 열심히 안 들어도 될 만한 시간 이런 데 한두 시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실제로 눈을 감고 잔 시간이 3시간. 여러분 나이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시간 자고 버틸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또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언제까지 하냐? 이제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집안은 아무도 공부 안 했어요. 토요일 밤 12시 땡까지 공부하고 12시 되면 교회에 올라가서 새벽 4시 반까지 철야 기도를 매일 했어요. 이런 게 어쩌면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새벽 4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4시 반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5시 반쯤 되면 끝나요. 그러면 하숙집으로 돌아가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아침 9시에 교회 가서 밤 8시까지 11시간 동안 그때는 제가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어떠면서 전도산 게임도 안 됐어. 온갖 거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8시 딱 되면 하숙집 들어와가지고 한 8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자고 월요일은 0시 땡땡 되면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하고 쫙 그렇게. 수면 시간이 몇 시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잖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매주 일요일 날 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에너지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수할 때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 재수가 뭐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의 한자를 다시 제자에 수업을 다시 받는다는 받을 숫자가 아닙니다. 재수는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저게 닦을 숫자야. 자기 인생을 다시 수기하는 겁니다. 닦고 사람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수는 리플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다시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부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계기는 풋내기 사랑의 어떤 여학생한테 받은 상처였지만은 그걸 2달 동안 신앙적으로 극복을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고3 딱 교실에 들어가서 저는 고3 첫 수업 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우리 담임이
이영관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하고 카톡을 한번 주고받는데 지금 70, 한 80 넘었네. 할아버지인데 80 올해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시중에 잡담 문제집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고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국어는 지문을 정확하게 잘 읽으면 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 많이 안 한다. 예전 1, 2학년 때까지는 막 국어 시간에 맨날 책에 받아 적는다고 정신이 없었어. 그 좋은 글들을 밑에다가 난도질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글을 제대로 읽으면 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수업할 때 시작할 때 반드시 지문을 2번을 읽고 시작하겠다. 저는요. 그때 받은 그 선생님의 경험 때문에 저는 한때는 전과목을 가르쳤거든요. 국어 할 때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성적이 혹시 안 나오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교과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국어가 그냥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장님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우리 원장님이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었거든. 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글을 여러 번 읽으면 이해력이 올라가고 어휘력도 올라가고 지문 파악 능력도 올라갑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자, 오늘 첫 시간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 예찬이다. 자, 예전에는 항상 다들 읽으라 할까 다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몇 번 하는데 이 선생님 안 그래. 자, 읽어볼 사람 읽어봐. 제가 달라졌잖아요. 부흥회 갔다 와서 달라졌잖아요. 앞에서 박수부대 리더하던 사람이 손 딱 들고 선생님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 손 좀 읽어봐. 청춘 예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읽으라면 이렇게 읽어.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읽었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 어떻게 됐겠어? 교실 다 뒤집어진 거야. 완전히 태어나서 이렇게 교과서를 읽는 놈 처음 봤으니까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셔서 조용히 해. 이 글은 이렇게 읽어야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주원이 계속 읽어. 그렇게 쫙 읽고 나니까 2-3시간 만에 전교에 유명해져 버렸어. 골 때리는 새끼 한 놈 나타났다. 근데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는 갈등의 상황이나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게 아주 중요해요. 문제도 해결하고 그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상황들은 감성, 정서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년간 재수할 때 진짜 자기 몸을 닦고 재수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부하게 감성과 정서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뭐 특별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순간순간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의 정서와 재수의 생활에 풍요로움을 만들 줄 알아요. 저는 삶은 감성과 정서가 훨씬 더 근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재수가 나라는 사람을 내 몸을 닦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멋진 인간으로 만든 과정인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너건 재수 못 해봤어. 안타까워. 이런 마음. 그래서 메가스터디 매년 재수 입학식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 이야기를 제가 약간 패러디한 건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요즘 뭐 윤리 선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모르는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합리론의 서막을 여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이 말을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이상학적 대전제, 예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철학이나 모든 것이. 이거 다 부정해보고 정말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인식하는 게 뭔지 한번 이분은 고의로 다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회의론자라고 그래요. 일부러 다 의심한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의심을 해봤냐면 신을 의심해봤어요. 이건 뭐 쉽게 의심이 되지. 신이란 존재 평소부터 의심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신 이런 거 믿지도 않아. 신 없는 거야. 없다라고 다 의심하면 쉽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 신이 만들었다라는 세계, 이거 없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사람들 감각에 내가 쏟고 있는 거야. 뭐 때려보니까 손도 아픈데 아니야. 내 감각에 쏟고 있는 거지. 진짜 이 칠판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앞에 있는 학부형 학생 없는 거야. 모든 걸 존재함 의심을 했어. 그럼 의심 다 하고 나면 뭐가 남았겠어요? 나도 이거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나도 없는 거야. 때려보니까 좀 아프긴 한데 이것도 감각에 기억에 남는 거지 이건 없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계속 해보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의심하고 있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다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대전제를 찾은 게 의심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그럼 의심하고 있다라면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이 이야기에 사실 저 말이, 그러면서 신과 세계의 존재를 다 입증해내는 일종의 연역적 추론의 첫 출발점이 코기토 에르고서.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해서 신과 세계를 다시 연역적으로 추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유일하게 확실해? 내가 가짜 대학생 행세하는 놈들이 간혹 나와. 5월 6월쯤 되면 뭐 아주대 앞에 가 있거나 경희대 근처 가 있거나 아니면 또 좀 더 폼 잡으려고 신촌 가 있거나, 그 신촌 가서 좀 차 한잔 마시고 이러나 뭐 이야기하다 어느 학교에 저 연대입니다. 사기치고 자빠졌네.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건 나가 아니야. 아니면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나는 쭉쭉빵빵이야. 너무 이뻐. 나는 이뻐.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거 확실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데카르트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확실한 거는 재수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라틴어로 하나 써드릴 테니까 데카르트 흉내를 좀 내서 레꼴로 에르고 썸. 원래 이거는 코기토 에르고 썸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라틴어 전공하는 내 둘째 여동생이 서울대 물문학과 나와서 소르본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동생이 있어요. 걔는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지금도 프랑스가 있는데, 그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나니까 재수생들한테 정말 오빠 좋은 이야기야. 그래서 야 근데 코기토 에르고 썸을 내가 말하는 이 내용으로 라틴어로 좀 만들어줘 하니까, 얘는 중세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를 전공한 동생인데,
그러더만은 레꼴로 에르고썸이 좋겠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꼴로가 무슨 뜻이냐면 땅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경작한다. 레꼴로 다시 경작한다. 그러면 재수란 이 단어로 볼 때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죠. 레꼴로 해서 여러분들이 에르고썸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일련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저는 정말 재수는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골에서 와서 집단 이지매와 얻어맞아 가면서 정말 어떤 젊은 날의 초상에 나오는 그런 엄석대 반대쪽에 있는 얻어맞는 그랬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극히 고나이에 맞는 풋내기 사랑에 실패도 해보고 근데 그걸 내가 볼펜 한 자루를 60자루 써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온라인 기업이거든요. 제가 청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젊은 날에 잘 뒤져봐라. 곳곳에 상처와 고통과 절망이 있을 거다.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낸 거. 그래서 제가 87년에 처음에 학생을 가르치지 첫 학생한테 얘가 공부를 꽤 잘 따라오더라고요.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가 5개월 만에 전교 15등 하고 결국은 행시 합격해가 지금 모 부처의 서기관으로 있으면 국장으로 있는 친구가 제자가 있는데 걔 여름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과외할 때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 써와. 네. 걔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공부량을 여러분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걸로 이러고 있습니다. 걔가 볼펜, 지금 볼펜은 그런 볼펜 안 쓰니까 볼펜 꼭 한 자루 안 써도 돼. 볼펜 한 자루.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연습장이 하루에 한 권 날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연습장을 일주일에 한 권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지? 좀 쓰다가 막 찍고 낙서하고 그러다 엎어서 자다 침 질질 흘리고 구겨져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면서 3분의 1 쓰고 또 새 거 사. 얘는 하루에 한 권씩 썼다니까요. 이 하루에 한 권은 뭘 하면 하루에 한 권 되느냐. 수학 하루에 100문제. 수학 하루에 100문제 하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풉니까 하는데 껌값이야. 수학 아무리 많이 걸려도 5분이면 돼. 그렇잖아. 풀고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5분이면 됩니다. 그럼 500분이죠. 8시간 하면 480분이지. 8시간 30분이야. 8.5시간이야. 그렇죠? 영어 지금 여러분들 지문 한 40개 정도는 해야 돼. 하루에. 그럼 책이 너무 빨리빨리 날아갈 거야. 그런데 하루에 5지문도 안 하고 수능 공부한다고 말도 안. 지금은 영어가 좀 덜 중요하니까 좀 덜 해도 되는데 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 그리고 국어.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내가 내준 숙제까지 이렇게 해서 스톱워치로 딱 재보니까 하루 17시간. 여름방학 때 공부량입니다. 제가 쓴 고3 혁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유튜브에 있어.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와, 한 명도 없네 이제는. 그래도 몇 명씩 있었는데 꼭 한번 들어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학생의 신화야. 근데 그 신화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여학생한테 받은 상처를 지한테 2달 동안 한 자루씩 써줬는데
나는 상처받고 무너졌지만은 나는 신앙으로 극복했고, 근데 그 볼펜 한 자루의 영감이 저의 첫 과외의 작품이었고, 그 여학생 때문에 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유명한 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어떤 시행착오, 고통, 절망, 좌절, 상처, 이것이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재수가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재수하십시오. 1년 뒤에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꼭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레꼴로 에르고소. 감사합니다.